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이승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관망 심리가 조금 짙어진 모습인데요. 이제는 소매 판매 지수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또 중동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면서 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기 꺼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이 잠수함과 전투기 등을 중동에 배치하겠다라고 공개하면서 이란을 겨냥한 경고가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유가는 급등했고 에너지 관련주들 역시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4% 넘게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0.73%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전거래일 대비 0.36% 하락한 39,357.0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은 보합인 5,344.39포인트로 나스닥 지수는 0.21% 오른 16,780.6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은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뒤로 한 채 오늘은 혼조세 걷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혼조세 영향을 그대로 받은 우리 증시 오늘 개장 직후에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에 모두 양시장 모두 3거래일 만에 함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코스피 양전과 음전을 오가면서 그래도 좀 반등의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올랐던 제약 바이오와 조선 중심으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그래도 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0.02%로 강보합 상승 중에 있습니다. 2619선 지나면서 2600선을 그래도 좀 지켜내주려는 모습인데요.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좀 유입이 되면서 그나마 대형주와 전기전자 중심으로 사들이면서 낙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외국인과 반대로 전기전자 업종에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점점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거래일보다 1% 넘게 하락하면서 764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760선 위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2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홀로 그래도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받쳐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오늘 좀 더 고개를 들어줄 수 있을지 저희 오수다와 함께 계속 함께 해주시죠. 네, 오늘 오수다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과 하정민 교수와 함께하는 부동산, 위클리 부동산 이슈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마감 장 직전에는 특징적 흐름 보였던 종목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고 와야겠죠? 박화인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관망 심리가 확산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는 4%대로 오르면서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6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2600선을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소폭 오르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후 장중 기관의 매도세에 약보합으로 전환해 261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낙폭을 줄여서 0.05% 강보합하며 26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0.4% 하락하며 출발했는데 지금도 역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04% 하락하며 764.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기관이 318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 중인데요. 개인은 장 초반에 팔자세를 보였지만 장중 매수 우위로 돌아서며 현재 273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어제도 동반
양매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역시 기관이 809억 원, 외국인 1,776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2,573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소 시총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1위부터 5위는 혼조세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53% 강보합하며 75,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0.15% 강보합하며 32만 9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1.37% 하락하며 93만 7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보시죠.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빨간불 켜줬습니다. 반도체주가 강세이면서 금융주도 역시 강세인데요.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각각 2.06%, 1.66%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기아도 0.39% 강보합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67% 상승하며 6만 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20만 원 선에 안착했지만 오늘은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3.65% 하락하며 19만 2,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 함께 보시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네요. 각각 0.11%, 0.22% 강보합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3%대로 하락하며 조금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HLB 어제도 상승 마감했는데 지금도 3.15% 상승하며 85,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좀처럼 힘을 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4% 넘게 하락하며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리노공업을 제외하고는 파란불과 보합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1.97% 상승하며 20만 7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휴젤은 지금 보합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엔캠은 2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하락 전환하며 3.64% 하락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지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6% 가까이 하락하며 77,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의 7월 PPI가 발표되는데요. 이후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7월 미국 소매 판매가 이번 주 후반 연달아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변동성에 어떤 전략 세워나갈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박화인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좀 혼조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흐름이 조금 아쉽습니다. 낙폭이 조금 깊었던 탓일까요? 지난주에 낙폭들을 회복해 나가는 이번 주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 흐름이 속도나 방향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하고는 있지만 기관이 매도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은 조금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까지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드레스다 시간입니다. 승희 앵커님,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게임은 좀 잘하진 않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게임은 좀 게임과는 좀 거리가 머시군요. 네. 저는 사실 뭐 PC 게임은 잘 안 하지만 가끔 이 모바일로 하는 캐주얼 게임 같은 것들은 종종 하는 편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모바일 게임 그리고 PC 게임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게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시장에서 사실 게임주들의 낙폭이 좀 길고 그리고 좀 깊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서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게임주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게임주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진 시장에서 깜짝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이 좀 아쉬웠던 종목들은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특히 준비 중인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도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들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부진했던 게임주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위메이드는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하고 대표 게임이었던 나이트 크로우의 매출이 좀 부진한 것이 좀 지적이 되면서 여기에 신작 미르4의 출시 일정까지 좀 불투명하다라는 악재들이 나오면서 목표가들이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2분기 실적 부진함이 좀 발표가 되면서 증권가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마블도 한 달 전과 대비해서는 보합권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외에도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좀 마켓나우에서 소개해드렸던 울고 있는 종목 NC소프트, 그리고 컴투스, W게임즈 등 주가와 목표 주가 모두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게임주 안에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웃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 12%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은 2분기에 매출이 7,0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3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제 그 기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증권가에서는 매출은 5천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이상을 좀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시장 예상치를 정말 한참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수치인데요. 이 추세라면 크래프톤이 올해 말까지 사상 처음 연매출은 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래프톤이 실적 효자라고 불릴 수 있는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덕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이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IP를 활용한 다양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서 이 매출과 트래픽 모든 부분에서 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져 왔고요. 인도 시장에서 선보였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가 현지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출 성장에 한몫을 했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도 이러한 좋은 흐름 때문일까요? 줄줄이 상향 리포트를 발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한 개만 있다는 것이 그동안 크래프톤에 좀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이것이 프리미엄이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은 PC 서바이벌 FPS 시장에서 배틀그라운드가 확실한 시장 지배자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기존 3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NH투자증권 역시 4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목표가를 47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낸 크래프톤은 일본 게임사인 탱고 게임웍스의 개발 인력을 50여 명 영입했다고 12일에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첫 일본 시장 투자인 셈인데요. 탱고 게임웍스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설립이 되어서 하이파이 러시라는 리듬 게임을 대표작으로 좀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다가 지난 5월에 구조조정에 좀 포함이 되면서 폐업한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크래프톤은 이 게임사 인력의 3분의 1인 50여 명을 영입하면서 하이파이 러시의 후속작을 함께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래프톤의 상승세에 이어서 게임업계의 또 다른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21일에 열리는 유럽의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4가 독일 쾰른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도쿄 게임쇼와 함께 이 서구권의 대표적인 게임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게임
게임쇼에 국내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 자, 펄어비스뿐만 아니라요. 넥슨, 크래프톤, 매드엔진, 하이브 IM 등이 이 게임쇼에 좀 출사표를 내던졌는데요. 신작을 선보이기로 했다고 해요. 이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지금 개발 중인 액션 게임 붉은 사막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사실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이전작이었던 검은 사막이 2014년도에 출시된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좋은 성공작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새롭게 개발 중인 붉은 사막의 체험 부스, 약 30분 분량의 좀 체험 분량을 내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또 넥슨도 이번 행사에서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크래프톤 역시 신작을 좀 내놓을 예정인데요.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와 같은 두 개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신흥 게임사들이 게임스컴에 등판을 합니다. 위메이드 관계사인 매드 엔진은요, 미드나잇 워커스를 공개하기로 했고, 또 하이브의 자회사인 하이브 IM은 게임 던전 스토커즈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텐센트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도 이 게임스컴에 참가를 해서 게이머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소니나 혹은 닌텐도 같은 기업들이 게임스컴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수상 여부에 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게임스컴 어워즈라는 게임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좀 K-뷰티와 K-푸드 그리고 K-게임까지 이 산업에 있어서 더 큰 성장세를 이루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좀 깊었던 만큼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좋은 호재들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함께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크래프톤의 이야기 그리고 게임주들의 좋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동안 좀 침체기를 겪었던 반도체주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좀 회복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올해 국내외 증시를 좀 이끌던 랠리가 갑자기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랠리에 거품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지난주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고 특히 기술주들이 상반기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AI 거품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AI 서비스의 투자 대비 성과가 좀 좋지 못하다라는 시각과 함께 계속해서 이 AI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적절한가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인 블랙웰 칩에 좀 결함이 발생하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주가가 전 고점이었던 지난 7월 11일에서 한 달도 안 된 이 시간 사이에 무려 20%가량 내렸습니다.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하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의 반도체 주가들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불안한 투심이 우리 시장에도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관련 공급망에 속해 있는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주 그리고 소부장단까지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7만 전자로 다시 내려가면서 좀 거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사실 AI 랠리를 타고 이 엔비디아와 함께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좀 급락을 하면서 같이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4개월 만에 주가가 15만 원대로 주저앉게 되었죠. 사실 최고점인 24만 원 선과 비교하면 정말 큰 낙폭을 그러네요. 보인 건데요. 주가 변동성이 지금 계속 커지면서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어오던 반도체주가 좀 반도체보다는 다른 업종에서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하자 이 주도주가 교체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선들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져 갔지만 지난 9일에는요, 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주들이 동반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회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0.73% 상승해 주었죠. 자, 이에 따라서 국내 IT 투톱들도 함께 올라갔고요. 또 소부장단의 종목들도 상승하는 흐름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빚2, 즉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실 좋지 않은 흐름이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까지도 B2가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B2를 통해서 좀 장기간으로 주가가 떨어진 반도체 투톱의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증시 하락장 속에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이와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4거래일간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에 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하면서 반등세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하이닉스는 드디어 17만 닉스를 회복했고 오늘은 18만 닉스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해서 좀 호조 소식도 나오면서 기술주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수출을 좀 쌍끌이하고 있는 두 가지 업종이 있죠. 하나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인데 이 반도체의 8월 초 수출이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작년 동기 대비 225%나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TSMC에 공급하는 이 HBM 물량이 좀 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어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요. 메모리 3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올 1분기 매출이 전체 중에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우리 삼성전자가 IDM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또 SK하이닉스가 3위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비교해서 2배 이상 급등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SK하이닉스 내에서는 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더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HBM3E의 소비량을 내년에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흐름에 좀 탑승을 하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 시기도 다시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8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만약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반도체주가 다시 주도주를 자리 잡으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훈풍 다시금 불어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한국인들이 즐겨 찾던 일본 여행의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내 항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좀 일본의 노선을 늘릴 정도로 일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요인으로 이 열기에 좀 제동이 걸렸다고 해요. 바로 일본의 지진. 맞죠. 네, 며칠 전에 있었던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엔고 현상 때문입니다. 자, 먼저 엔고 현상부터 살펴보자면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로 인상하는 것을 결정한 뒤에 그간 지속되어 왔던 슈퍼 엔저가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엔화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루 만에 40원 이상 오르면서 지난 5일에는 100엔당 960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마켓나우에서도 다뤄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을 방문하는 이유가 이 저렴함이라는 키워드 때문이었는데 이 키워드가 지금은 좀 무용지물이 되면서 수요 증가세가 한풀 꺾이게 된 것이죠. 사실 엔저는 일본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올리고 돈을 좀 풀어서 일본 시민들의 투자나 소비를 늘리려고 했는데 사실 일본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엔저 효과를 본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관광객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엔저에서 엔고로 엔화가 좀 널뛰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 여행 수요에 좀 타격이 생겼습니다. 국내 여행사 1위인 하나투어에 따르면요. 지난달 일본 패키지 관광 송출객은 전월 대비해서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증가율이 6.8%인 것과 비교하면은 그 감소세가 조금 더 뚜렷한 편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본의 지진, 6.8의 대규모 지진이 이어지면서 일본 여행 괜찮은 건가라는 시각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최근 이 TMF 사태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여행업계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일본 노선에 대한 인기가 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3% 넘게 증가했었고 또 2009년 이후에 상반기 기준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들도 점점 더 일본 노선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서 점점 더 늘려나가고 또 노선까지 다양화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국면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일본 여행에 대한 여행객들의 수요조차도 줄어들고 있고요. 점차 동남아 쪽으로 시선을 돌려가면서 항공 성수기인 상분기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행업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켓나우 3가지 주제 모두 살펴봤는데요. 어느새 우리 시장은 마감을 5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 전 살펴봐야 할 특징주 살펴보고 와야겠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탑5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종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달까지 20만 원 안팎을 기록했지만 이번 달 2일과 5일, 이른바 검은 금요일과 검은 화요일을 겪으면서 15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간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가 4%대 급등한 것에 영향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분기 반도체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국내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핵심 반도체인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2분기 실적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2.37% 오른 18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그리드위즈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 수립을 나서고 있습니다. PLC 모뎀 장착 충전기를 늘리는 방안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는 PLC 모뎀 국내 1위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자사의 PLC 모뎀을 장착한 완속 충전기를 개발했다라고 하고요. PLC 모뎀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배터리의 충전 정보를 인식해서 과충전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드위드는 PLC 모뎀 국내 시장 점유율 90%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5.68% 급등해서 3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흥구석유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수혜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 정부가 항공모함 타격대와 잠수함을 중동에 파견하기로 하자 유가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수혜 기대감이 수급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스와 석유주들 영향받고 있습니다. 3위인 흥구석유 또한 지금 4.64% 올라서 23,300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또한 흥구석유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움직임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폴란드의 K9 자주포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타고 있고요. 증권가의 현대로템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그리고 그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1% 올라서 52,600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올해 역대 상반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8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152.6% 크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역대급 2분기 실적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 앞으로 어떤 영향 줄 수 있을지 주가 상황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크래프톤 12.46% 올라오면서 32만 9,500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특징주 5개 종목들 살펴봤고요. 마감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분, 어제 상승분 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장에서 0.09% 올라서 262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또한 1%대 낙폭 키웠습니다. 76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만 682억 원 담았고요. 개인과 기관은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반면에 개인이 2,443억 원 크게 담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세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오늘 특징주 그리고 마감 시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쭉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특징주 5가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위와 3위를 차지한 현대로템 그리고 흥구석유, 이 에너지주와 함께 방산주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흐름이 좋았고요. 1위는 저희가 마켓나우에서 소개해드렸던 크래프톤 게임주가 차지를 했네요. 다양한 종목들 오늘 또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대응 잘 해나가시면서 오늘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은 아쉽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내일 더 좋은 대응 그리고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는 오늘 함께 해볼 위클리 부동산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의 하정민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에요. 네, 휴가철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교수님 또 휴가를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아니 그 사이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정말 좀 뜨거운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네. 사실 우리 교수님께서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정부와 서울시가요, 이 서울 아파트 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그린벨트로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이제 해제해서 이곳에 주택을 짓고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린벨트가 반세기 만에 해제되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세대의 주거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결단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좀 활성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현실화가 될까요, 교수님? 아주 좀 국소적일 거다라고 네. 생각이 좀 됩니다. 현행 법상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이제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미만의 약간 이런 그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또 서울시 인근에 있는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역 중에서 과연 얼마나 네.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될까? 뭐 11월 달경에 발표한다고 나오기는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국소적일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예상 가능한 범위를 좀 열어두고요. 이 지역들을 조금 살펴봤을 때 개발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보상 부분인데요. 이 면적 대비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1만 호다, 1만 호 정도가 공급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반경 이제 5km 내에서도 시설이 구축이 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따져봤을 때 예상 후보지를 봤을 때는 약 한 6조 정도. 그리고 이 중에 한 1만 세대 정도를 공급
공급하겠습니다 했을 때 규모 검토를 해보면 보상이라든지 그쵸? 또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쉽지는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요. 이제 그 자연이라든지 이걸 훼손하지 네. 않는 범위를 또 지켜가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 제한 구역과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 2018년도에도 있었죠.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시기에 맞아요. 특히나 공급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도시 안에 자연 녹지를 조성하고 이제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용지 자체가 예를 들면 모자란 주거라든지 이런 확충하기 위한 그런 개념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뤄봤을 때 지금 뭐 찬반의 논란이 좀 굉장히 네네.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되려 이것이 또 인근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지는 않나. 그렇죠. 혹은 또 지금 이제 지역별로요. 또 도시의 온도라는 게 좀 존재합니다. 예를 녹지가 풍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온도 차이가 뭐 3도에서 5도까지도 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과밀하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 반대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제 현재 시장에 있는 집값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주거에 부족한 주거 공급을 이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규모나 재정 그리고 환경까지 이런 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공급이 좀 국소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7월과 8월이 또 통상 아파트 거래 비수기로 또 네. 꼽히는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이 서울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가 좀 급격하게 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7월에 거래되는 아파트 신고가 이번 달 말까지인데 지금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7천 건을 지금 훌쩍 넘을 와.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88 주택 공급 대책이 이와 같이 서울 아파트 매수세를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88 대책이 일부 효과가 있을까라는 데에서는 좀 미지수고요. 네. 만 건 돌파할 것 같진 않지만 그 얼핏 비슷하게는 갈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원래 비수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휴가 가시고 그런데 네. 열심히 이제 휴가를 대신 임장으로 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지금 뭐 7천 건 넘었습니다. 네. 많이 그래서 올랐네요. 8천 건까지를 조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7월만 보면 안 돼요. 8월 달의 성적도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올 초에 어디서부터 가격이 올랐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이제 강남 3구 인근으로부터 막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마용성이 올랐습니다. 평균 뭐 가격이 2억씩을 또 웃돌게 오르는 지역들도 있었고요. 봤을 때 2019년, 2020년에 전고점 대비한 그런 신고가를 치고 있는 그런 단지들도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제 마용성을 넘어서 노도관까지 그쵸 우리가 이제 또 투자를 그렇죠. 좀 한다 그런 부동산 시장이 이제 보통은 강남권 재개발 지역부터 이제 인근의 이제 준강남 지역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주거 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점차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전년 대비했을 때 뭐 2021년, 20년 수준을 굉장히 많이 상회하고 있고요.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은 한 이번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건데요. 8월 달부터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7월 달에 이미 이제 9월 달에 거래량이라든지 가격 회복이 조금 빨리 당겨져서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가냐, 점진적으로는 상승을 하나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미진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에 금리 하락을 예견한 발빠르신 분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또 네. 혹은 9월달에 실수요자들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판단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권 돌파는 조금 어렵고 지금보다는 가파름의 추세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약간의 그런 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상승세 이어져 가기는 하겠지만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쭉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거래량뿐만 아니라 거래가 역시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2021년 부동산 호황기 이후에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난 6월에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총 43,300여 건이고요. 3월에는 4233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달 만에 4만 건대 거래량을 회복하고 4월과 5월에는 44,119건, 43,278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3월부터 계속해서 4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거래량 급증하고 거래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아파트값 계속해서 좀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교수님? 네, 아파트 값은 좀 지속 상승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전세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잖아요. 전세가는 뭐 64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흐름이요, 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88 대책이에요. 네. 이제 주거에 대한 아파트 이외의 뭐 빌라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거래 활성화가 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왜냐면은 2027년까지 이제 8호제곱미터 미만의 이제 빌라라든지 신축 이런 거를 매입을 하면은 주택수에 치지 않기로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아파트의 주택 시장까지도 조금 번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금리가 당연히 떨어지면서 전세가, 임대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그린벨트 해제도 사실 20년 청년 장기 전세주택 이런 걸 대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임대가가 이제 매매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매매가를 견인해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조금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죠. 당분간은 왜냐하면 또 공급도 많이 부족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88 정책, 특히 88 정책으로 인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까지도 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요. 한동안 내리막길을 걷던 국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이 상반기에 깜짝 반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현장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공사비 또한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이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계의 판단대로 건설 경기의 회복은 좀 아직인 상태인 걸까요?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기는 아직은 조금 네.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전년 대비했을 때 약 13% 정도 수주 금액이라든지 수주 건수가 많이 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이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됐죠. 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승됐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로 개설되는 개발 현장이 아니라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분쟁 때문에 멈춰 있거나 혹은 PF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멈춰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역을 빨리 풀어주는 게, 왜냐하면 이미 개발에 대한 초석이 다져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부분에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진행이 되는 지역들을 잘 다독였고 다듬어가지고 빠르게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있는 것은 뭐 이제 신규 시장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그간의 수주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공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는 올랐지만 이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 4, 5년 대비 봤을 때는 뭐 거의 최저 수준이다라고 그렇군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멈춰있던 현장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이런 지금 현상들이, 어차피 다른 시공사나 시행사도 이런 부분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대책이 조금 시급하게 나와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난해가 워낙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또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기존의 재개발이 좀 중단된 지역들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세워주는 것이 오히려 공급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좀 빠르게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멈춰있던 이미 기본적인 것들이 다 다져진 곳들을 좀 빨리 해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거짓 지연 신고입니다. 이 거래를 해놓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건데요.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이 위법 행위 1,017건을 적발해서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 것 같은데요. 이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조사를 하고 나니까 위법 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 금액, 자금 조달, 계획서 등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서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좀 낱낱이 해보니까 거짓 신고, 지연 신고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이 상황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이 나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 지연 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거래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이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누락시키는 경우가 또 실수일 수도 있지만요. 네네.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빌라 왕이라든지 어떤 그렇죠. 시세 띄우기라든지 담합 때문에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래를 하고 신고를 미신고 지연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를 또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더욱더 철저하게 조사를 조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부동산이 이제 많이 상승되고 어떤 물건이 점점 희귀해지면요. 이제 또 다운 계약서라 그래서 거래가액보다 낮게 그쵸? 낮게 네네네. 계약서를 작성하고 웃돈을 프리미엄을 따라주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해질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에 또 빈번하게 있을 수 그렇겠네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또 이제 사실 이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고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철저한 조사와 또 공인중개사분들을 비롯한 교육 그리고 시민분들의 어떤 경각심까지 좀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단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출생 극복 대책 일환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장기 전세주택 2를 정부가 내놓았는데요. 지금 1호 모집에서 가점이 10점 만점이 되어야만 서류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좀 나오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정말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금 64주 동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책은요, 시세의 70% 정도 전세 보증금이 책정이 될 수 있고 또 자녀를 한 명이라도 낳기만 한다면 최대 20년 동안 장기 거주가 보장이 된다고 해서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선호도가 네, 높다라고 맞아요. 하는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시세의 70%로 그리고 네네. 자녀를 출산하면 20년이나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주택을 구입 안 해도 그렇죠. 될 수준이 될 건데요. 자녀를 낳게 되면은 또 혜택이 또 더욱더 늘어납니다. 자녀가 하나일 경우에 또 평형대, 둘일 때 평형대 좀 다르게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조건을 살펴보면은 이제 도시 근로자 기준 소득의 이제 외벌이일 때는 120%, 맞벌이일 때 180%까지 그리고 부부 합산의 재산이 한 6억 5,500만 원 미만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3,700만 원대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이제 10점에 해당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텐데요. 옛날에는 이제 무주택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점수가 높았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점자들이 10점 만점의 만점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경쟁률은 조금 많이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여러모로 봤을 때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혜택을 좀 넓히고 이 모수를 좀 넓히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네네. 듭니다. 아무래도 청년의 주거라든지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제일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에 그쵸 주거를 맞아요.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제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장기 전세 주택을 위해서 이제 그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네.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바람은요. 이런 것을 좀 도심 지역 가까이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예, 예. 직주 근접.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저금리 대책을 정부가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좀 더 많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장기 전세 주택, 이번에 서류 심사 통과자가 대상자가 434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또 2호, 3호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정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 시장 혼조세로 흘러가는 모습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쉬운 마음이 드셨을 텐데요. 내일은 수요일이죠. 내일은 조금 더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길 바라면서요. 내일도 오수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